세월들이 정말이지 꿈만 같이 아득하네요. 어떤 이들은 저에게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100억을 줘도 그 시절로 절대 안 돌아갈 겁니다. 저는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를 사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여자들이 선택해서 결혼하고 말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 19살에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남편과 얼굴 한 번 보고 결혼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너무 조선시대같이 결혼했다고 뭐라고 말을 했지만 거의 팔려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뭐에 꽂힌 건지 공장에 출근하고 있던 저를 보더니 부모님을 졸라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장에 안 나갔던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집에 한 푼이라도 보태겠다고 처음 시작하게 된 일이었거든요.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후회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시집 잘 가는 게 소원이셨던 터라 집안 좋은 자제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만 고생하라며 등 떠밀듯 그렇게 시집을 보내셨어요. 남편은 그렇게 예뻐라 하더니 금세 실증이 났는지 여기저기 동네 여편네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다며 오히려 재탄만 하셨죠. 그런 저에게도 삶의 낙은 있었어요. 바로 제 이쁜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돈을 가져와 줄 때에는 넉넉하게 형편을 꾸려갈 수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면서부터 그 여자들한테 돈을 쓰느라 돈을 주질 않았어요. 시부모님들도 그런 제 형편을 아시면서도 자기 아들 저렇게 바람을 피게 만든 년이라고 돈 한 푼도 주지 않는 매정한 분들이셨죠.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라고는 있어도 소용없었지만 내 새끼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줄 생각에 어떤 일을 해볼까 궁리만 했죠. 그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28살, 30살이 되었고 다들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매일 술에 찌들어 살던 남편이 결국엔 폐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저 인간 어디 나가서 안 죽나 하면서 불평으로 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죽고 나니 헛헛하더라고요. 남편이란 존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30살인 딸은 그래도 대기업까진 아니지만 조금 잘 나가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걱정은 28살 아들이었어요. 연예인 한다면서 집에서 밥 먹고 자고만 반복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나가서 네 밥값이라도 해라고 말하면 엄마가 뭘 알아. 냅둬 나가. 이렇게 윽박지르기 일쑤였죠. 혹시나 더 엇나갈까봐 일할 때 되면 어련히 일하려니 하고 그냥 오냐오냐 하며 넘어갔어요. 그러다 딸이 31살이 되던 해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안도 학력도 그냥저냥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별 볼 일 없기도 하고 워낙 사윗감이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기에 너만 좋다면 괜찮다 하고 결혼을 시켰었죠. 그리고는 딸이 33살이 되던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그때부터 저에게 은근히 집안일이며 잡다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죠. 산후조리로 끝날 줄만 알았던 딸 시중에 더 심해졌어요. 딸아이는 출산을 한 이후로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몸이 피곤하다며 아이의 육아, 빨래, 택배 찾는 일까지 저만 시켰어요. 저는 하루 종일 딸의 뒤치다거리만 했죠. 그렇게 5년을 허리가 빠지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들놈의 불만이 점점 더 심해졌는데 조금만 방황하다가 말 줄 알았던 아들의 방황은 36살이 되도록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원룸에 와서도 청소해주지 왜 누나만 도와주냐며 불평을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딸네 집도 아들네 집도 돌보던 어느 날 아들놈이 저한테 갑자기 그동안 모은 돈 있으면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최근에 길거리 캐스팅이 됐는데 일단 선입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회사가 맞냐 했더니 아들은 되려 저에게 악을 지르며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엄마가 여태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알아본 거야. 빨리 돈 내놔. 하면서 거의 멱살까지 잡는 통에 무서워서 1,000만 원을 줬죠. 그러던 아들은 이제 성공할 날만 남았다며 저에게 큰 소리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회사 대표란 놈이 이상한 겁니다. 어디 조무래기 배역 몇 개 던져준 게 다면서 그 배역 따내기 위해 접대했던 돈, 수고비 등등의 명목으로 저희 아들의 돈을 뺏어갔어요. 저희 아들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온갖 협박을 하더니 자식 앞길 더 안 망치고 싶으면 돈이나 내놔라 이런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아들 말대로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못했던 탓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애미로서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서 그래도 조그마한 배역이라도 맡았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아들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조그마한 희망이 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과 밤 새벽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일을 해서 번 돈을 아들에게 갖다 바치고 딸에게는 온갖 집안일과 잡일을 해주며 이렇게라도 애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거의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오냐 오냐 키운 딸은 남편에게도 저에게 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자신의 성질대로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참아온 사위가 어느 날 저를 보면서 어머니, 저도 정말 좋은 어머니 때문에 참고 예쁜 토끼 같은 아이들 보면서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리예요. 하며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도 사위의 손을 잡고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며 자식 잘못 키운 내 탓하라고 했더니 사위가 그제서야 저에게 기절초풍할 일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위랑 제 딸은 신혼 초 너무 자주 싸워 이미 6개월이 됐을 때 별거를 했다고 하더군요. 딸이 저에겐 타지로 발령나서 주말에만 온다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사위가 장모님,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죠. 라면서 뜸을 들이더니 사실 제 딸이라고 믿고 지냈던 서아가 제 친딸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사위가 자신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사위가 알고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애주가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그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됐는데 그 동창이 산부인과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술 많이 마시면 남자한테 안 좋다며 이제 관리해야 될 때라며 이야기를 하길래 사위가 나 이래봬도 토깽이 같은 자식 둘이나 낳았어.
문제 없어.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끼리 깔깔 웃다가 모임이 끝날 때쯤 그 의사 친구가 야, 오랜만에 만난 것도 기분 좋고 이렇게 만나니 너무 좋은데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자. 그런 의미에서 다들 시간 내가지고 한번 우리 병원 와. 내가 싸게 진료해줄게. 이러더랍니다. 친구들도 검진 받아서 뭐 나쁠 게 있냐 싶어서 각자 스케줄을 맞춰서 갔는데 글쎄 친구가 검진표를 들고서는 난감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뜸을 들이며 당황해하더니 야, 이놈아, 너 무정자증인 거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위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결과가 그렇다니 더는 부정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니 친구가 자신의 등 뒤에 대고 그래도 정자가 아예 없는 수치는 아니야. 무정자증이라고 정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아마 너 아이가 맞을 거야.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들고서는 와이프한테 가서 유전자 검사서를 집어던지며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냐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아, 난 또 뭐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없이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히 살아. 쪽팔리게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말고. 라며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와이프를 보니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그나마 아이들에게 정이란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데 정말 뚝 하고 사라져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이혼하자고 악을 질렀고 와이프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자신을 붙들면서 왜 자신을 외롭게 했냐고 외롭게 한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남자들도 살다 보면 한두 번 바람피지 않냐며 나도 그냥 너무 외로워서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하고 딱 하룻밤만 보낸 거라고 바람도 아니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사위는 그런 딸을 내팽개치고 나와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나서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위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 딸이 보통 내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앞뒤 없이 사는 애인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맨날 자기 남편 욕만 해대서 서운한 게 많았나 보다 했더니 본인이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고도 뻔뻔한 거 보니 정말 사위 얼굴 볼 면목이 없더군요. 저는 사위더러 자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 딸내는 그렇게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저도 더 이상 딸이라고 봐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너 힘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손녀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지만 이때도 받아주면 딸에게 평생 부려먹히고 살다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팔고 딸과 아들이 찾을 수 없을 만한 산골 쪽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사서 전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루하루 산에서 나는 나물 먹고 동네 할머니들 소일거리 해드리며 받은 조그마한 돈으로 끼니를 때우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 조금 삶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들이랑 친해지면서 돈이 되는 과일들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욕심 안 부리고 혼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재미가 들리면서 욕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깊은 산골에 살긴 했지만 전원 생활을 즐기러 오는 40대 부부들도 꽤나 많았어서 오며 가며 제 과일을 먹어보더니 꾸준히 주문하는 분들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더 지내다 보니 직원도 5명 정도 생기고 과수원이 꽤나 커졌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 삶에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니 딸과 아들이 생각이 났죠. 지금쯤이면 철이 좀 들었을까 하며 그리운 마음도 생기더군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고 있는데 웬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나가보니 제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워하던 손녀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내가 너무 고생시켰지? 미안해. 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이것들이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 꾸준히 이렇게 시골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딸과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들은 어느 정도 조연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고 딸은 식당에서 고생해가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랍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애들을 돌봐주고 자신의 소일거리를 해줬다니 새삼 엄마의 위대함이 느껴졌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저를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키우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그렇게도 말리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활하면서 제 마음을 알아줬다고 하니 제가 너무 딸을 약하게만 봐왔나 싶었어요. 그러더니 두 아들 딸내미가 저에게 과수원에 일자리가 있으면 자기들 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남의 손에 맡기느니 엄마도 우리가 도와주고 거들어주면 더 듬직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 그렇게 저희는 가족 과수원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딱 1년이 되던 해였죠. 그리고 제 나이도 어느덧 63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과수원을 많이 도와줘서 과수원 규모도 2배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딸이 저를 딱 앉혀놓고 엄마, 이제 일 그만해. 엄마 이제 더 이상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우리 오고 나서 과수원도 커졌고 나랑 동생이 더 열심히 해서 엄마 과수원 5배, 6배로 불릴게. 라며 눈물 짓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아들, 딸 때문에 고생했던 날들이 한순간에 사르르 녹았습니다. 내가 말년에 복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간곡하게 쉬라는 통에 알겠다며 일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을 하려면 땅 명의라던가 인감도장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엄마가 서류 사인하거나 그럴 일이 있으면 엄마가 갈게. 아직 그런 일까지 할 힘은 남아있어. 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더니 딸과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을 더 크게 확장시키려면 이제 여기저기 지원도 받고 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너무 번거롭다고 하는 겁니다. 장거리 운전으로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냐며 저를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내심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엄마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렸을 때 속 썩이는 자식들이 말년에 가서 잘한다더니 내가 딱 그 말대로 되었구나 했었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라든지 임의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은 넘겨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이들이 돈 500만 원을 쥐어주며 엄마, 여태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가봤잖아. 친구랑 같이 여행이나 길게 갔다 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여행 더 많이 시켜줄게. 하면서 자기들이 리스트를 뽑아왔다며 제주도를 추천해 주더군요. 한 달 정도 쉬다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말을 하면서 돈 부족하면 우리가 더 보태줄 테니 갔다 오라는 성화에 저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한 달 정도를 제주도에서 보냈었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과도 언젠간 같이 오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웬 모르는 사람들이 제 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더니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이렇게 불쑥 찾아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서 나가세요. 라며 저를 쫓아내더군요. 저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자기들은 한 달 전에 이 집을 사서 며칠 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딸과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역시 받질 않았어요. 과수원에도 찾아갔습니다. 거기 일하시던 분들이 자기들도 어느 날부턴가 일하지 말라고 통보만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땅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밤늦게까지 바닥에 앉아 울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사실 과수원이 커지고 난 뒤에 제가 까막눈이기도 하고 집안 대대로 장사란 건 해보지 않았기에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법인으로 사업자를 돌려놨었는데 이렇게 되면 땅을 사고 팔고 넘기는 건 모두 법인 직원들이 처리를 해주는 것이었죠. 이게 됐을 리가 없을 텐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일단 근처 사우나에 가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법인 사무실에 전화를 했었죠. 법인 사무실에서는 땅 자체가 거래된 적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무실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쳐들어오더니 여기 김희숙이가 누구야? 하며 흥분하며 뛰쳐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기에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감히 내 돈을 들고 튀어? 이 사기꾼년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좀 진정된 아줌마와 이야기를 해보니 제 아들과 딸이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공인중개사까지 다 매수를 해서 나눠 먹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는 못된 것들 가만히 안 두겠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은 사기죄로 제 아들과 딸을 지명수배하여 6개월 만에 잡아냈죠. 그렇게 만난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사라진 이후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둘이 맨날 만나면 치고받고 싸웠다고 합니다. 아들도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고 연기자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고 했죠. 그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네 부부가 나 너희 어머니 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인 걸 알게 되었고 자식이란 것들이 복수를 꿈꿨다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엄마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가 아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땅이랑 모조리 다 팔아버리고 둘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볼 요량으로 저에게 그렇게 1년 동안 순진한 척 굴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놈들도
못 배워먹은 놈들이라 법인 그런 건 모르겠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어쨌거나 본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땅이 아니란 것만 이해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치게 된 거라며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감옥도 인생 살 만큼 다 산 늙은 엄마가 들어가라며 악을 지르더군요. 저는 아이들이 뭘 모르고 사기를 당한 것일 거라고 아닐 거라 부정해 왔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접근했던 걸 알게 되니 자식이고 뭐고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경찰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사기당한 그 아줌마에게도 절대 합의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나왔습니다. 며칠은 정신도 못 차리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과수원에 한번 들렀었습니다. 허허벌판의 그 과수원을 몇 시간이고 허망하게 바라보며 자식이라고는 배신만 때리고 이렇게 인복이 없어서야 라며 혼잣말도 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일을 했었던 직원들이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법인 사무실에 가서 다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며 같이 울어주고 욕도 해주더니 사람만 자식이냐고 여기 과일들도 다 내 새끼들이고 자식이지 않냐고 김 대표 다시 시작해보세 라며 저를 일으켜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과수원을 4배, 5배로 확장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넘겨주며 쉬엄쉬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직원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 새끼들 같이 돌보고 가꿨더니 엄마에게 은혜를 갚는 기분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법인인 걸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 깜빡깜빡 병덕에 그나마 이렇게만 당한 것 같아 가끔은 깜빡하는 저를 탓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이 복이 될지도 몰라 라며 시덥잖은 농담도 던지곤 합니다. 아들, 딸들은 공인중개사도 매수하고 가짜 서류에 계획된 사기 범죄라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아들, 딸 놈들이 이번 일로 크게 되어서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남편이나 자식들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엇나가고 하나라도 더 뺏어먹을 연구만 했는데 과수원은 제가 사랑해주면 줄수록 하나라도 더 열매 맺습니다. 비록 자식 덕, 남편 덕은 안 봤지만 제 노년에 과수원 덕으로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결실의 하루를 맺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연 듣고 힘내시고 매일매일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길 이 노인네가 기도하겠습니다.